어느 날 일본 오사카의 한 중학교. 수업 도중 조용하던 교실에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국어교사였던 아키야마 리에는 알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문장이었고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아이들은 단 한 줄조차 스스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그녀는 멍하니 교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외우게 만들고 있지. 한자라는 글자 체계가 가진 장벽 앞에서 학생들은 그를 이해하는 대신 기억해야만 했고 그건 그저 시험을 위한 공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자로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 그러다 문득 대학 시절 복수 전공으로 배운 언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어 그리고 한글. 처음 봤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단 24개의 기호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니. 무언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 그게 한글이었고 그게 그녀가 원하던 진짜 글자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보자. 물론 바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글자를 가르쳐요? 여긴 일본이잖아요. 하지만 그 반발보다 컸던 건 처음으로 글을 스스로 읽어낸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한 교실에서 벌어진 조용한 혁명. 그리고 그것이 일본 교육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딱 3초만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아키야마 리에라고 합니다. 올해로 11년째 교단에 서고 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제 수업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한자를 외워야 했고 시험이 끝나면 전부 잊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죠. 아이들은 점점 더 글을 읽지 않았고 단지 암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표현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수업 도중 조용하던 교실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 글자 처음 봐요. 어떻게 읽어요? 그 아이는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설명을 하려다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단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였거든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아이들은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호를 암기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날 저녁 교탁 앞에 혼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자를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은 읽지 못하고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교사로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정말 교육이 맞을까? 그때 문득 대학 시절 배웠던 한국어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접한 한글은 제게 충격이었죠. 단 24개의 자음과 모음 조합만 알면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니. 게다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에서 비롯됐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그 구조를 떠올리며 종이에 몇 자를 써봤습니다. 나 달아. 그리고 바로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남은 10분을 활용해 몇몇 학생들에게 실험처럼 한글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은 입을 벌린 모양, 이는 세로선. 아이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 글자예요? 하지만 곧 따라 읽고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쉽게 느껴지죠? 저는 놀랐습니다. 평소 한자 두 글자도 버거워하던 아이들이 단 10분 만에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제 이름이랑 비슷해요. 선생님, 이 글자로 저 문장도 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희망자 대상으로 소리 문자 실험반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국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 고민 끝에 정한 표현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석한 아이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며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한 아이는 수업이 끝난 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처음으로 내가 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온 수업에선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방과 후 수업은 며칠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 수업 가면 글자를 쉽게 읽을 수 있어. 이상하게 재미있어. 그냥 배우고 싶어져. 이전에 한자를 외우느라 늘 머리를 싸매던 아이들이 한글 수업을 자발적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교실에 남아 연습지를 붙잡고 서로 이름을 한글로 써서 교환하는 아이들. 그 모습은 제가 교사가 된 이후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글로 이름을 쓰니까 내가 진짜 내 이름을 가진 것 같아. 그 말이 교실에 전해졌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은 자기 이름조차 글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업 후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 안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리에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글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편지를 아이들 앞에서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수업을 준비하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다. 이건 아이들의 마음과 연결되는 수업이다. 그 무렵부터 몇몇 학부모들이 조심스럽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이상해요. 아침마다 스스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요. 이 글자 엄청 쉬워요. 하면서 종이를 들고 웃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가져온 한글 연습장을 학부모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자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꼭 한국 글자여야 하죠? 여긴 일본인데 그런 수업이 괜찮은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글자였느냐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 대답은 곧 학교 내부로도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교장실에서 호출이 있었습니다. 아키야마 선생, 요즘 방과 후 수업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학부모 중 일부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식 교과가 아니고 자율 수업이긴 하지만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곧바로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썼어요. 전부 제가 혼자 썼어요. 그 종이에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글을 조금 알아요. 라는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2년 전부터 부모와 말이 거의 없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신만의 언어로 직접 표현한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다음날 교장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업의 결과입니다. 이 아이는 일본어로도 표현을 못하던 아이인데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을 꺼내게 된 겁니다. 교장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키야마 선생, 교사로서의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부 시선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수업을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이 아이들에게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순간 책상 서랍 안에 고이 넣어둔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리에 선생님, 저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이상한 수업일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처음으로 글을 읽게 해준 수업이었으니까요. 학교에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리 중심 읽기 보조 수업. 내용은 한글이었지만 구조와 목표는 문해력 회복이 핵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료 교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키야마 선생, 저도 예전에 아이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정작 교과서가 읽히지 않는 수업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가 자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수업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게도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 중 한 명이 작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다음에 편지 써봐요. 글자를 알게 됐으니까 누군가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그 말은 교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이들은 직접 쓴 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버지에게, 어떤 아이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어떤 아이는 스스로에게 썼습니다. 한 아이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글을 못 쓰는 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글자는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수업은 이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자를 읽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엔 묵직한 예감도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쓰기 수업이 시작된 날,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 흰 종이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다들 멍하니 펜만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곧 누군가 종이를 쓱쓱 채워가기 시작했다. 짧고 서툰 글씨였지만 그 글자들엔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나 오늘 처음으로 글자를 썼어요. 한 아이는 매일같이 싸우던 형에게 편지를 썼다. 형, 미안. 나도 사실 많이 무서웠어. 근데 한글 배우고 나서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글을 읽은 형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잠시 후 그도 조심스레 답장을 적었다.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도 이제 알아듣게 됐으니까. 수업이 끝나고 리에 선생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뭉치를 하나씩 읽었다. 내용은 엉성하고 철자가 틀린 곳도 많았지만 어떤 편지도 기계적인 문장이 없었다.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국어 시간에도 손을 들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늘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먼저 건넸다. 가장 조용하던 아이가 이제는 교탁 앞에 나와 발표를 자청했다. 이 단어는 사랑이에요. 어제 엄마한테 써봤어요. 그 발표를 듣던 반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 그 아이는 순간 놀란 듯 웃었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를 꼭 쥐고 말없이 자리에 돌아갔다. 며칠 뒤 한 학부모가 상담을 요청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눈부터 붉어져 있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요즘 매일 밤 엄마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하며 종이를 보여줘요. 저희 집에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이와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본 게 거의 처음이에요. 리에 선생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건 결국 마음을 나누기 위한 거니까요. 다른 반 아이들도 수업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복도, 식당, 계단 어디서든 한글로 자기 이름 써주세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선생은 조용히 종이에 글자를 써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글을 손바닥에 적어가며 따라 읽었다. 가나 다나리 나리카와 내 이름이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다, 나도 해볼래. 언젠가부터 교실 뒤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카드가 가득 붙기 시작했다. 서툴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각기 다른 이름이 담겨 있었다. 가끔 철자가 틀리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 모두가 서로의 글씨를 칭찬하고 응원했다. 아이들 사이엔 말없는 연대감이 퍼지고 있었다. 누구도 빠지지 않는 수업,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분위기. 그리고 어느 날 교실 한켠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살며시 종이를 들고 나와 친구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 모두가 조용해졌고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장을 읽었다. 나는 어울었어. 근데 글을 읽으니까 안 무서웠어. 이거 진짜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리의 선생은 말없이 그 아이의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교실은 말없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써붙인 한글 카드가 점점 교실 밖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게시판뿐 아니라 복도, 사물함, 책상, 서랍안까지. 각자의 이름과 짧은 인사말이 담긴 종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 친구야. 오늘은 안 울었어요.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 새로운 단어를 연습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가르치고 응원했다. 리의 선생은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다 두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너 그거 알아? 리의 선생님 수업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 좋아져. 응. 나도. 뭔가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 같아져.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평가보다도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학년의 다른 반 담임이 회의 도중 말을 꺼냈다. 아키야마 선생님 수업이 요즘 애들 사이에서 화제라는데 혹시 너무 특정 문화나 언어를 부각시키는 건 아닐까요? 조용하던 회의실 안에 긴장감이 돌았다. 리에 선생은 말없이 메모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또 다른 교사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도 수업하는 입장이지만 요즘 우리 반 애들 집중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수업 때문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정적이 흘렀고 리에 선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가르친 건 특정 국가의 언어가 아닙니다. 글을 읽고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자신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 말에 몇몇 교사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한 국어 교사가 리에 선생을 따로 불러 세웠다. 수업 자료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리에 선생은 멈춰 섰다. 아이들이 한글로 이름을 쓰면서 글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말, 그게 진짜라면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교사들이 방과 후 교실 뒤편에 앉아 수업을 지켜보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이들이 가와 나를 써내려가며 웃고 스스로 단어를 조합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 표정 속에서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빛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 교사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몇몇 교사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무리 교육이라지만 그게 꼭 한국 글자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수업 너무 감정에 기대는 거 아닌가요? 한참 민감한 시국인데 괜히 학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아닌지. 리에 선생은 그 말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매 수업 전 교탁 앞에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한 글자 한 음절 그 속에 담긴 아이들의 감정을 생각하며 칠판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글자를 보며 웃고 조용히 손을 들고 자신의 문장을 발표했다. 이건 제가 어제 쓴 거예요. 혼자서 해냈어요. 그 발표를 마친 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책상 아래로 내려간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건 긴장이나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에게 감동받은 작은 진동이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3달째. 교실 안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아침 조회 전 자투리 시간에도 아이들은 스스로 연습장을 펼쳐 그날의 단어를 혼자 따라 쓰고 있었다. 복도 게시판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었다. 내가 처음 쓴 문장. 가장 좋아하는 단어. 누군가에게 쓰고 싶은 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쪽지도 많았지만 글자 하나하나엔 정성과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회의실에 외부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찾아왔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관계자는 담담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최근 기교에서 실시한 방과 후 수업 관련 지역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어 문자를 공립교육 현장에 도입한 사례가 맞습니까? 교장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리에 선생은 차분히 그 경과와 수업 내용을 설명했다. 정확히는 외국어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해력 회복을 위한 소리 문자 기반 수업입니다. 그 문자가 한글이었던 건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외부 관계자는 공식적 언급을 삼간 채 조용히 회의록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몇몇 교사들이 다시 리에 선생을 불러 세웠다. 이제 진짜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뉴스라도 타면 책임은 고스란히 선생님이 져야 합니다. 그 수업 아이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우린 위험해요. 리에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복도 끝 창문에 기대어 방금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방을 맨 채 친구와 웃으며 걷는 아이, 수업 시간에 쓴 종이를 꼭 쥔 채 달려가는 아이. 그들 모두의 얼굴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 며칠 뒤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처음부터 분위기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다. 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매일같이 한글을 연습합니다.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저도 같이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용하던 회의실이 일순 웃음 섞인 웅성임으로 바뀌었다. 다른 한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은 글자를 무서워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쓴 글로 마음을 전하더군요. 그게 한글이든 뭐든 저희에겐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긴 박수로 끝났다. 하지만 그 박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교장실 문이 다시 열리고 리에 선생은 비공식 면담을 요청받았다. 교육청 쪽 반응은 여전히 미묘합니다. 계속 진행하시려면 정식 커리큘럼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 개인의 활동으로 남겨야겠지요. 리에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던 현실이었다. 그날 밤 교탁 앞에서 혼자 앉아 아이들이 남기고 간 연습장을 펼쳐봤다. 나는 이제 읽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쓴 말이다. 이 글자는 나를 설명해줘. 그 글자들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리에 선생은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를 꺼내 단 하나의 문장을 써 내려갔다. 이건 수업이 아니라 삶이다. 지역신문에 짤막한 칼럼이 실렸다. 한 일본 중학교 교실 아이들이 한글로 글을 읽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아이들이 웃으며 글을 쓰는 모습이 SNS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고? 한글이 그렇게 쉬운 글자였어? 우리 애도 이 수업 들으면 달라질 수 있을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리에 선생의 수업은 오사카 지역의 몇몇 교사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아이들이 변화한 수업 분위기와 태도를 본 교사들은 하나둘 리에 선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혹시 그 수업 참관해도 될까요? 리에 선생은 교탁 뒤에 의자 몇 개를 놓아두기 시작했다. 언제든 찾아와 앉아볼 수 있도록. 첫날 뒤편에 조용히 앉았던 교사는 수업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또박또박 한글로 문장을 읽고 손을 들고 자기가 만든 문장을 발표하는 장면에선 고개를 숙인 채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 2명의 교사가 더 찾아왔고 또 그 다음 주엔 6명이 긴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리에 선생은 수업 전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여기는 외국어 수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자를 이해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 글을 읽은 한 교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글자가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수업이야. 지역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즈음이었다. 기자는 사전 취재를 요청했고 학부모 동의 하에 일부 수업 장면이 촬영되었다. 카메라는 과장 없이 아이들이 또박또박 자음과 모음을 써내려가며 서툰 발음으로 감정을 담아 읽는 장면을 담았다. 리포트는 주말 저녁 뉴스에 소개되었고 한글 수업 일본 교실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다 라는 타이틀과 함께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방송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는 수십 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메일, 전화, 팩스까지. 혹시 영상 속 교실 어느 학교인가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수업을 도입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아이에게 이런 수업이 필요합니다. 글을 못 읽는 아이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리에 선생은 그 전날 밤부터 수십 통의 메일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통은 중학교 2학년 담임 교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반에도 읽기와 쓰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혹시 한글 수업의 기본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정체되어 있던 교육이 뚫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리에 선생은 그날부터 문해력 회복 수업 운영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 구성, 아이들의 반응, 진행한 활동, 아이들이 스스로 쓴 문장 기록. 그 일지는 매주 업데이트되어 희망 교사들에게 전달됐고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소규모 읽기 수업이 자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한 학교에선 일본어 교과서를 이해 못하던 아이가 한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 후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 다시 써내려갔다고 했다. 그 교사의 말. 그를 이해하는 순간 아이는 어떤 언어든 자신 있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리에 선생의 이름이 교육계 내부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지만 전통적 교육 방식을 고수해온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왜 하필 한글인가? 그 구조가 아무리 단순하다 해도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건 부적절하다. 아이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오사카 교육청 내부 회의에서는 리에 선생의 수업을 둘러싼 정식 검토가 진행됐다. 회의실 안엔 찬반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 이 수업이 효과를 보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갈리는 시점에서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연구소 소속 언어교육 담당자는 조용히 자료를 꺼냈다.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획득하고 자기 표현에 성공했다는 건 교육 목적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입니다. 문자의 국적보다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에 접근하는지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리에 선생에 대한 외부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학교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방과 후 수업 참관을 원하던 교사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던 인사도 어딘가 어색해졌다. 리에 선생은 교무실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프린트물을 꺼내 정리하던 손이 멈췄다. 교무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솔직히 이건 너무 앞서간 거야. 일본 학교에서 한국 글자를 저렇게 대놓고 가르치는 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말에 리에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수업 일지에 아이들이 써내려간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내가 뭘 느끼는지 글로 말할 수 있어요.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쓰고 싶어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볼펜을 꺼냈다. 며칠 뒤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방청석에는 학부모들과 언론,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다. 첫 발언자는 한 학부모였다. 단호한 목소리. 왜 우리 아이가 굳이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일본에도 훌륭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업 멈춰야 합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학부모가 손을 들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제 아이는 글을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감정을 종이에 쓰고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든 그 아이 인생을 바꿨다면 왜 안 됩니까? 자중은 잠시 조용해졌고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교사 한 명이 일어나 발언했다. 문자의 국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업이 증명하고 있는 건 새로운 접근이 교육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에 선생은 공청회가 끝난 후 아무 말 없이 교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엔 아이들이 써놓고 간 쪽지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힘내요. 저 계속 쓸 거예요. 글자가 바뀐다고 내가 누군지는 안 바뀌어요. 그 문장을 가만히 읽던 리에 선생은 종이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칠판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글자는 바뀔 수 있어도 마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책상 위에 쪽지를 올려두고 돌아갔다. 모두가 써놓은 말은 짧았다. 다음엔 제가 편지 읽을게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써봤어요. 이거 혼자 썼어요. 선생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리에 선생은 그것들을 조용히 한 장 한 장 펼쳤다. 어떤 종이는 연필 자국이 희미했고 어떤 종이는 접힌 자국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나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료 교사 한 명이 리에 선생에게 연락했다.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요? 다음 주 월요일 그 교사는 자신의 반 아이들과 함께 리에 선생의 수업에 참여했다. 그 아이들도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자 빠르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교사는 수업이 끝난 뒤 리에 선생에게 편지를 남겼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자를 웃으면서 썼습니다. 이게 수업이라면 저도 다시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편지는 복사되어 교무실 게시판에 조용히 붙여졌다. 누구의 이름도 없었지만 읽는 사람마다 발걸음을 멈췄다. 며칠 뒤 자발적으로 모인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글자를 통해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중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리에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교실 문을 열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리고 칠판에 누군가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다. 우리 수업 지켜주세요. 그 순간 리에 선생은 말없이 분필을 들어 그 아래에 덧붙였다. 지킬게. 그 장면을 본 한 아이는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다. 글자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는지 몰랐어요. 교무실엔 여전히 갈등의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교사들도 리에 선생의 수업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다. 누구는 조심스럽게, 누구는 분명한 의지로 말했다. 그 수업 우리 반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글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그 수업 방식은 아이들한텐 분명 도움이 됩니다. 리의 선생은 수업 후 교탁에 놓인 종이들을 모아 조용히 정리했다.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수업 자료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써본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리의 선생은 교실 불을 끄며 오늘 썼던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글자를 배우는 건 나를 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3월. 졸업식 준비가 시작된 교실은 분주한 가운데 어딘가 차분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조용히 모여 졸업 앨범 사진을 고르고 친구에게 줄 작은 편지를 접고 있었다. 리의 선생의 교실에도 종이와 펜 그리고 조용한 웃음이 오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거 써도 돼요? 한 아이가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었다. 가장 윗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의 선생님, 처음으로 글자가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리의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책상마다 놓인 연습장에는 각자의 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나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친구야, 내가 내 글씨 칭찬해줘서 기뻤어. 선생님, 그날 제가 쓴 편지 받았죠? 그게 저였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종이에 남기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리의 선생은 남겨진 연습장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종이마다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그중 몇 장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다음날 졸업식 리허설 날. 학교 측은 졸업생 대표 연설을 공개 모집했다. 아이들 몇 명이 조용히 교실을 나가더니 돌아올 때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며칠 뒤 교무회의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문이 공개되었다. 타이틀 아래 적힌 이름은 한글로 쓰여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리의 선생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다. 졸업식 전날 아이들이 손편지를 리의 선생에게 건넸다. 모두 자필이었다. 모두 한글이었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글자를 배우고 나서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리의 선생은 아무 말 없이 편지를 접었다. 책상 서랍 안쪽 깊숙이 넣은 뒤 조용히 교실 불을 껐다. 그날 밤 졸업식 무대 리허설이 있었다. 아이들이 한 명씩 올라가 자신이 쓴 글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관중석에는 학부모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연신 눈가를 훔쳤다. 리의 선생은 무대 아래 아이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졸업식 당일. 강당에는 각 반 졸업생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리의 선생은 무대 뒤편 커튼 사이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 교실에서 함께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졸업생이 되어 있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무대 중앙에 마이크가 놓였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졌다. 졸업생 대표 나리카와 미나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는 아이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리의 선생은 순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미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때 그를 두려워했던 아이였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어느 날 글자가 저를 맞아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리의 선생은 숨을 멈췄다. 그 글자는 가였습니다. 미나는 준비해온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그 위에는 자신이 한글로 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일본어로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이 문장은 제가 처음으로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한 기록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 글자를 가르쳐 주신 우리 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강당 한켠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리의 선생은 뒤편에 앉은 채 손으로 눈을 감췄다. 그 손끝이 젖어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미나의 곁에 섰다. 그리고 각자의 한글 카드 한 장씩을 무대 앞에 내려놓았다. 거기엔 각기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무대는 어느새 조용한 편지의 바다가 되었고 관중석 곳곳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리의 선생은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첫 번째 쪽지를 떠올렸다. 선생님, 글자가 무서웠던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건 한글이었어요. 그 글귀가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리에 선생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졸업식이 끝난 교실은 조용했다. 누군가 책상 서랍에 남긴 쪽지 한 장. 누군가 칠판 모서리에 남긴 작은 글씨. 졸업 해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자 리에 선생은 교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섰다. 아이들의 책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다. 종이컵에 담긴 말라버린 꽃, 수업 중 아이가 접어 만든 종이약 하나. 교탁 위엔 누군가 남긴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글자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제가 저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는 매일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리에 선생은 천천히 책을 덮었다. 책상 위에 놓인 필통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아이들 여럿이 함께 웃고 있는 단체 사진. 뒤편 칠판에는 분필로 쓰인 말이 흐릿하게 남아있었다. 글자를 배웠더니 세상이 조금 가까워졌어요. 리에 선생은 조용히 분필을 들었다. 칠판 가장 오른쪽 구석,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에 천천히 한 글자를 썼다. 감사합니다. 그 글자를 쓴 뒤 리에 선생은 교실을 한 바퀴 돌아봤다.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남긴 문장들, 그 글씨에 담긴 마음들이 여전히 공기 속에 떠 있었다. 복도 끝 창문을 열자 햇살이 교실 바닥까지 길게 들이웠다. 리에 선생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바람에 흔들리던 칠판 위 종이가 살짝 들썩였다. 나를 믿게 해준 그 글자 잊지 않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이정원, 저는 지혜였습니다.